10월의 유니어 콘서트는 한국 고음악이 대가 조진희 리코더 연주회입니다. 대가라는 수식어는 제가 홍보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모 일간지에서 사용한 말입니다. 오랫동안 조진희 선생을 보아온 사람으로서 걸맞은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가보다는 천재가 우대받는 곳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천재가 나타나면 열광하고 그도 아니면 가짜 천재라도 만들어내지만 천재가 대가가 되는 것엔 별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게 훨씬 어렵고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얼마 전에 벤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우승하자 많은 사람은 환호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수없이 반복해서 봤습니다. 신난다.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에 그의 연주의 사진이 걸리고 클래식 음악에 인색한 TV에서도 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만약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에겐 아직 연주할 60년이 남아있다고요. 그는 이미 대단한 업적을 남겼지만 앞으로 살아내야 할 날은 지금보다 훨씬 길고 드라마틱할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또 새로운 천재가 나타날 겁니다.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열광할 거고 임윤찬은 일견 잊혀가는 음악가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쇼팽 콩쿠르를 우승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궁금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가 골방에 처박혀서 피아노를 치고 있다면 행운아인 거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요청으로 연주 여행을 다닌다면 그만은 못한 상황일 겁니다. 사람들은 천재가 부서질 때까지 혹은 잊힐 때까지 혹사시킵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천재였지만 일반인과 같아지길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사람 다 비슷한 거 아니야? 수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대중 연예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런 걸 잘 모르지요. 아직 어리니까. 이럴 때 어른이나 뜻 있는 사람이 그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부터 저도 이 업계에서 스스로 노땅이라고 치고 그런 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바이올린계에서 천재를 말한다면 아무래도 예우디 맨유인을 들 수 있습니다. 그가 7살에 데뷔하자 사람들은 모차르트의 제례라고 열광합니다. 7살에 하면 얼마나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의 7살 때 연주가 들어있는 CD를 들어보십시오. 어느 비 오는 날 베를린에 어린 맨유인 연주회의 표를 사기 위해 검은 우산을 받쳐들고 수많은 사람이 장사진을 친 사진을 라이프 잡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피카디리 극장에서 람보나 레이더스를 상영할 때 표를 사려는 줄이 지금의 송혜길까지 늘어선 걸 보신 분이 있다면 그 줄이 구불구불하게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10대가 되자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 뒤로는 더했죠. 인도로 건너가서 요가를 배우고 로라 존스의 아버지로 의심받는 라비 샹카와 연주도 해보지만 반바지에 긴 타이즈를 신고 연주하던 어린 시절의 소리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기사 자귀도 받지만 글쎄요. 바이올리니스트는 바이올린에서 삶의 의미가 나옵니다. 기사 자귀를 받고 돈을 많이 벌고 예쁜 아내를 얻고 글질 좀 할 줄 안다고 대신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는 90세 가까이 살았습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활짝 만개하고 근 80년을 내리막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다행히 그의 정신만은 살아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자 하이패츠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는 맨유인에게 협회를 결성해서 전쟁 후에 밀려올 유럽의 바이올리니스트를 막자는 제안을 합니다. 천하의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 같았던 하이패치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메뉴임은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바이올린으로는 하이패치와 비교할 수 없었지만 더 높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그러진 천재였지만 옹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마이클 레빈도 신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연주로 혹사당하다가 결국 약물 중독이 되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의 연주에 감동의 박수를 보내면서 한편으론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해야 합니다. 예프게니 키신이 성공적인 연주를 마치고 러시아로 돌아오자 미하일 플래트네프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 산속 같은 데 들어가서 한 5년간 피아노만 쳐라. 그들에겐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실패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피할 수 없죠. 가족을 부양하고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음악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 걸 넘어서서 진정한 대가가 될 수 있게 하는 건 어쩌면 우리의 몫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누군가가 꼰대스럽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올 것 같아서입니다. 초청 연주회를 시작한 건 약 1년 전입니다. 길지 않은 기간에 이번이 5번째 초청 연주니 나름 선방한 셈입니다. 꼭 초청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려고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방법은 좋아하는 찜질방을 가지 않고 그 돈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모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찜질방은 작은 사치였습니다. 어느 꾸물꾸물한 날, 유난히 악기가 손에 잡히지 않는 날, 지인들이 모두 선약이 있는 날 가곤 했습니다. 처음엔 책도 한 권 가지고 가서 읽는 척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는 달라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다르기는 뭐 개코가 다릅니까? 나중에는 책을 읽는 건 고사하고 수도권 찜질방 투어를 다니고 있더군요. 한번 들어가면 3시간은 기본이었죠. 오는 시간 가는 시간까지 더하면 인생의 꽤 많은 시간을 뜨끈한 방에서 관절염에 걸린 늙은 개처럼 지냈던 겁니다. 급기야는 2장의 트로트 음반을 낸 때밀이 사장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탕 안에서 부르는 노래를 좋아했고 노래 인생 얘기에 귀 기울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분은 가끔 저희 떼를 무료로 밀어주시곤 했습니다. 떼를 미는 것은 시원함과 아픔의 중간쯤 되는 묘한 쾌감이었습니다. 결국 때밀이까지 즐기게 됐습니다. 세게 찜질하고 때를 민 날은 몸무게가 2kg이 줄었습니다. 도대체 때의 무게가 얼마라는 건지. 나중에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고 해도 내 눈앞에서 2kg이 사라지는 건 확실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몸무게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막 넘었던 때라 찜질방은 저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찜질방이라는 늪에 빠졌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아니었지만 늙은 당나귀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거기서 누워있을 시간에 등산하거나 카페에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생각해낸 게 찜질방 갈 돈을 아껴서 보람된 곳에 쓰자는 것이었습니다. 모인 돈은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저는 누워서 빈둥거리던 시간을 벌게 되죠. 상생이었습니다. 다만 때밀이 사장님과의 우정을 버리게 되는 건 작은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음악가라는 사실도 모른 채 저와 멀어졌습니다. 어느 후배가 저녁 식사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기러기 아빠로 혼자 살다 보니 늘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감사함에 보답하기 위하여 와인 2병을 들고 갔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출중한 미모였습니다. 소프라노인데 노래도
훌륭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내가 가진 돈을 다 드릴 테니 노래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듣기엔 거창할지 모르지만 가진 돈 전부라는 게 찜질방에 가지 않고 모은 돈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전부일 수도 있었고요. 나영희 씨는 기꺼이 저희 제안을 받아들이더군요. 제 아무리 인물이 출중하고 노래가 좋고 여기저기서 찾는 이가 많다고 해도 제가 제시한 조건은 솔깃한 것이었을 겁니다. 오직 노래만 해라. 돈도 준다. 포스터와 홍보는 다 알아서 한다. 연주날 힘을 아끼기 위해 리허설은 연주하기 하루나 이틀 전에 하자. 등등이었습니다. 과부 마음 호라비가 안다고 연주자의 바람은 제가 잘 알죠. 또 있었습니다. 콜로라투어 소프라노인 그녀에게 특별히 주문했던 건 모차르트의 밤이 여왕이 아리아는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외국에 있을 때 마술 피리를 5년 이상 반주해 본 사람입니다. 신통치않은 가수가 실수 없이 그저 그런 노래를 하는 것도 봤고 실수를 거듭하다 마침내 전율이 돋을 만한 대단한 노래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오페라에서는 그런 게 통용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의 연주의 모험은 하지 말자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실험적인 연주로 사람들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어봐서 잘 압니다. 그 이외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후배 부부와 나영희 씨와 저는 자주 식사를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나왔을 때 저는 그들을 파주의 유명 장어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소풍을 나오듯이 아이스박스에 김치와 밥과 음료수까지 가져와서 장어를 먹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해서 편의점에서 밥과 김치를 사왔습니다. 그녀는 처음 느껴보는 넉넉한 장어의 맛과 식당의 분위기에 감동을 받더군요. 식사 후에는 인근의 헤이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황인용 선생님의 카메라 따는 자리가 없어서 인근에 연이 심어진 연못가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조금 있다 황인용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면이 서더군요. 우리는 오랜만에 오직 음악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분명 나영희 씨는 문남성들이 떠받들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그날 제가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그간 그녀가 받았던 떠받들림 그 이상이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 번은 그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유부남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버릴까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가슴 아린 질문일 테지만 섣불리 꺼낼 수 없는 얘기죠. 그녀는 그것을 빙빙 돌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질문엔 좋은 답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직구 스타일로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가족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녀의 입가에서 옅은 한숨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닌 그냥 궁금했던 일이었나 봅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지인에게 했더니 제가 잘못 대답했다고 하더군요. 절대로 라는 수식어를 붙였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직구를 던졌어야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제 스튜디오에서 멀지 않은 차이나타운에 도상면 집이 있습니다. 저희 빅이라고나 할까요? 한 번은 그곳에 갔습니다. 그 역시 그녀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서빙하는 중국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저처럼 생긴 게 잘생긴 거라던데 맞습니까? 사실 이런 개떡 같은 질문은 동네 아저씨들이 한잔하시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가짜는 질문에 답할 필요 없다는 표정으로 무시하던지 아 예 하면서 말꼬리를 낮추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해줘서 고맙다는 듯이 네, 맞아요.
하고 해맑게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나영희 씨는 약간 비위가 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지 선생님보다 훨씬 잘생긴 사람과 사귈 거예요. 하더군요. 그 정도 생긴 거로 나대지 말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저는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했죠. 연주회는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월에서 연주회에 오다 문막에서 차가 터져서 레카에 끌려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보다 더한 얘기는 음악회에 오다 외계인에게 납치되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제가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문자로 보내도 그녀는 아, 그래요. 하고 시큰둥하고 짧은 답이 올 뿐이었습니다. 급기야는 문자를 씹더군요. 당황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 문자 씹는 분들은 많습니다. 새삼스러운 게 아니었죠. 몇 달간은 연주회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씹는 건 여전했습니다. 그렇게 나영희 씨는 영문도 알려주지 않은 채 속절없이 저를 떠났습니다. 알 수 없는 허전함을 달래던 중 그녀를 만난 곳은 우리가 갔던 차이나타운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허거를 먹고 나오고 있었고 그녀는 어떤 남자와 도상면 집이 있는 곳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왕복 2차선의 사거리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머, 연락 안 드린 동안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남자는 마치 등급이 낮은 사람이 상전을 모시듯 겸손한 자세로 그녀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가벼운 목례를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도 고개를 숙이고 낮은 등급의 모양새를 유지하더군요. 그가 길가에 서 있고 제가 길 위에 서 있었던 탓에 밑으로 내려다 보게 되는 형상이 됐습니다. 마치 알아서 깔고 있는 듯 하더군요. 그의 어깨를 쳐주며 당당하게 살아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그 간의 안부를 묻는 것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양호한 개인기로 그녀에게 어필하는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적지근하게 그녀 일행을 보내고 난 후 저는 좀 과장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예언했지? 나 영희 씨는 나보다 잘생긴 사람과 사귈 수 없을 거라고. 이게 처음 초청 연주회를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털어놓고 보니 초청 연주회의 시작은 취지에서 살짝 빗나간 느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끝도 좋은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건달이 황제가 되기도 하고 청소부가 성자가 되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미나리밭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제가 그럭저럭 초청 연주회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한 번쯤은 초청 연주회를 서포트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 것 같다고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한 1년간 찜질방에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아낀 돈으로 한 번의 연주회를 주최할 수 있습니다. 몸은 좀 더러워질지언정 영혼은 깨끗해지는 경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민간 오페라단을 운영하는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하다가 집 세 채를 날렸다고 하더군요. 저도 연주회 하다가 집 세 채를 날리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날릴 집 세 채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지금은 없지만 그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집 세 채를 산다. 음악회를 주최해서 빚을 진다. 집 세 채를 날린다. 배경 그림은 지인의 소장품이며 제가 붙인 제목은 시청 사람들입니다. 시청 건물에 이런 상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성당 사람들이나 박물관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5월에 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